안녕하십니까. 농경전환 실천 네트워크 정책 브리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위기와 농업-농촌, 농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의 난방비 폭탄 문제가 농촌지역에서 핵폭탄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제주와 남부지역에서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작물과 시설 피해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과거에 추운 겨울에 나타났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정책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농민이라고 하는 집단을 어떻게 대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으로 나서는 난방비 정책과 이번에 한파와 폭설 피해, 그리고 이 현안으로 나선 이 문제로부터 기후위기와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지역의 높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아니라 매우 낮은 농촌지역에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고, 기름보일러의 연료는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에너지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농촌지역에서 기름보일러를 떼는 농가들, 그리고 시설에서의 이런 난방비 폭탄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농업이 복지실태조사나 인구총조사 등의 통계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기름보일러의 비중이 5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리고 면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절반 가까운 가구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기준과 올해 겨울을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 폭등한 등유 가격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매우 심각한 난방비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은 이러한 연료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구 원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이러한 이 가격 폭등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 폭설과 이 한파에 대한 피해 대책 역시 농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각지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농작물과 시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정부는 재해보험 정책과 재난에 대응해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피해를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재해보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작물이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작물이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재해보상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책인 경우에도 농약대나 대파대 같은 이런 지원이 농작물과 가축의 실제 피해에는 적용이 안 되고 시설을 중심으로 피해가 쉽게 되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에 있어서 농작물과 가축의 실제 피해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끔가다 나타나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회성의 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욱더 자주 나타나고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기후재난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고 우리가 그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집단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노동자나 토착민 등과 마찬가지로 농어민은
기후위기에 상당히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이 특수하게 땅과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구의 기온이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적인 상황들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4년 이전에는 1년 동안 4-5종류만 나타났던 재해적 상황들이 최근에 와서는 5가지에서 7가지 정도 한 해에 몰아쳐서 나타나는 그런 해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 농산물의 생산량도 줄어들고 품질도 저하되고 농민들의 건강도 해치는 다방면적으로 그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시설과 땅, 자연에 피해를 주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 그러한 작물과 그 작물의 품질 그리고 그 생산량이 불안정하게 자주 변동되게 나타나면서 농민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농촌형 태양광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농민들에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면서 우리가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농식품 탄소중립 2050이라든지 올해 이 농업농촌 예산을 수립한 결과들을 보면은 과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예산보다 스마트 농업 육성 예산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정부가 강조하는 스마트팜이 과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정책인지 현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동력을 절감하고 뜨거운 날씨를 피하고 농민들이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기술들은 당연히 현장에 필요하고 중소농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스마트팜 정책은 농민들이 아주 큰 빚을 지고 과거의 유리온실처럼 그러한 시설 투자만을 한 후에 과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원칙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부와 민간, 행정과 민간이 함께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가 과연 농민들의 삶에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엄밀하게 평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영향평가 과정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과 농민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농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개입하고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오늘은 농업 생산 부분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 생산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서부터 먹거리의 가공, 유통,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